지난달에 서울의 용산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30살 경찰관이 투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방에서 투신한 그 방에서 16명이 모여 있었고 거기엔 의사도 있었고 대기업 직원도 있었고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가지고 거기로 갔다라는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오늘 사건 소식들 박성배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경찰관 사건 참 좀 충격적인 일인데 우선 그 개요부터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추락사한 경찰을 포함해서 16명이 지난 8월 26일 오후 10시경에 일행 중 한 명의 거주지 서울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네.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네. 8월 27일 오전 5시경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는 추락사였고 당시 사건 초기에는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 헬스 동호회 모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선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됩니다. 결국 경찰은 일행 15명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모여 있었던 거니까 경찰관까지 16명이었고 경찰이 갔을 때는 8명인가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8명만 남아 있었는데 나머지 8명은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임을 가지기까지 상당 부분 연락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CCTV와 이 모임을 가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조속하게 8명의 신원을 특정해 이미 검거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미 그중 5명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간이 시약 검사는 그 정확도가 낮을 수 있어서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둔 상황인데 7명 중에 2명은 간이 시약 검사도 거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과수 정밀 감식을 위한 자료는 확보해둔 상태에서 그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과수 정밀 감식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30살, 그러니까 계급은 경장이었고 경장은 순경 바로 위에 계급. 그렇습니다. 예. 투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추락한 것인지도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락사가 4인이라는 것일 뿐 어떠한 경위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경찰에 대해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상당히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에 따르면 일부 마약류가 검색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엑스터시를 뜻하는 은어 캔디를 언급하면서 구매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색을 본인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직접 구매해서 이 모임에 가져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석자들 진술에 따르면 마약을 직접 구해온 사람이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데 그중 1명이 A 경장이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락사안 결과만 현출돼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져 있진 않은데 이 참석자는 너무 취해서 A 경장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보지 못한 사이에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밀었거나 의도적으로 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다툼 내지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추락사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나가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신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런 그 마약, 뭐 캔디, 은어루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한 기록까지는 확인됐고 다른 그 참석자들이 그 사람이 사왔다라는 진술까지도 확보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됩니까? 마약류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투약 단순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으로 나뉘게 되는데 투약 단순 소지의 경우에 형량이 가장 낮고 대량범으로 나아갈수록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마약 수사는 이 단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을 두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이 이 사람이 마약을 구해왔다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6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사망한 경찰을 제외한다면 15명이 되겠죠. 15명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상황이라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마약 모임일수록 수사는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통상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달리
진술이 엇갈리면 엇갈릴수록 그 단서를 포착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 이유가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가 중요한 수사 협조입니다. 즉 더 무거운 유형, 예를 들어 자신은 단순 마약 소지, 투약 범법자인데 네.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해 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 내지는 마약의 양과 기간에 비춰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제보했을 때 대폭 감형되는 것이 마약류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에 네. 따라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 중요한 수사 협조에는 상당한 단서까지 제공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가담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약류 사건은 그 실체관계가 더 쉽게 밝혀지고 그 파장이 더 넓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가담자들도 점차 혐의를 인정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도주한 8명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검색을 통해서 그 신원을 특정해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실체관계도 그들 간에 각종 배치되는 진술과 마약류 투약 정황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찰이 지난 5일에는 용산의 클럽을 압수수색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는데 아마 마약류가 전달된 과정에서 일부 용산의 클럽도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약류 제공의 장소로 활용된 정황 등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이 사건의 전모는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2주 사이에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관이기 때문에 더 놀랍고 충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여러 번 그 전에도 이 모임에 그 참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요? 경찰의 경우 이 A 경장은 강원경찰청 소속입니다. 네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했는데 주말이나 휴가라 하더라도 경찰은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없는 장소로 외출을 할 경우에는 관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그 이전부터 관내 신고를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모임에 참석을 했거나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특히나 윤희경 경찰청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엄단하기 위한 수사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A 경장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관련 모임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죠.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목만 봐서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표적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들어와야 지금 이 딱 한 줄입니다. 들어와야 지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그 관외 여행 신고하고서 계속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경찰관이 이러고서 이제 공무를 또 수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예. 그러면 그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것인지 마약을 이렇게 여러 번 투약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었는지. 그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주변 동료 경찰들은 이 A 경장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의 경우에는 통상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투약을 하고 환각 증상을 보여 주변 인물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보여질 만한 행동을 약 12시간 이내에 하게 됩니다. 즉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네. 휴가를 이용하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네. 주변의 직장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약류 투약이 상당히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나 그 양이 매우 많을 때에는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모습, 초췌한 모습이나 그러니까 마약류를 투약한 듯한 몸의 흔적 등을 통해서 주변에서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인물이 아니고서는 네. 외양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마 주변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마약 투약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조직 내에서 정화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은 어느 정도 추궁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찰관이 뭐 구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검색한 것이 캔디라는 은어,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엑스타시는 굉장히 강력한 마약인가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약류는 통상 가장 처음 접하는 마약류가 대마입니다. 사실은 예. 일선 수사기관은 대마 단계에서만 그치면 그 사람은 마약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서 그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엑스터시나 필로폰으로 나아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마약류를 끊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본인의 네.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엑스터시 등으로 나아가게 되면 환각 증상을 보이게 되고 이 환각 증상은 주변에 직접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네. 두려움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마약류 흡입자의 행동인데 이 단계에 이를 만한 마약류는 필로폰을 비롯한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이 마약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마약들도 이와 같이 환각 증세가 상당히 중한 마약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경찰관이 이제 여기 연루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놀라운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아주 그 일상적으로 네.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마약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류 유통의 중간 종착지 정도로만 기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에 직접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고 텔레그램 등 일부 비공개 SNS를 통해서 그 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류 유통도 덩달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10대까지 마약류에 손을 대고 있는데 어떤 사회에서 마약류가 확산되는 경과를 지켜보면 어느 순간 그 마약류에 대한 분위기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봇물 터지듯이 마약류 유통이 활성화되는데 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막아내야 합니다. 마약류 유통을 막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가 유통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즉 네. 마약류를 흡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마약류 유통을 꺾을 수가 있는데 네. 경찰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마약류 전반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치료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네. 마약류 유통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네. 세계에서 마약 관련 수사가 발달된 나라는 이미 마약류가 상당히 창궐한 나라들입니다. 네. 그 단계까지 우리나라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입니다. 이 장하원 대표 2019년에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2,600억 원의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입힌 사건인데 장하원 대표는 그 청와대 정책실장 지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 이제 동생이고요. 네네. 그런데 1심 재판이 이미 진행됐고 1심에서는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어제 또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건입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정확히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청구됐고. 예, 장하원 대표 운영사 직원 2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그 시기에 비춰보면 아마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장하원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다급하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은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무등록 금융투자업인데 이 사기적 부정거래는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 또는 사용한 혐의입니다. 즉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니까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등록 금융투자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펀드를 운영한 혐의입니다. 나아가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임과 수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마 검찰은 단순히
자금을 유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환매 자금과 관련된 사태와 관련해서 장하원 대표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 임대주택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장 대표 등이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지난 7월에 디스커버리 주산운용의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단행했는데 단순히 펀드 환매 사태를 넘어서서 그 구성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상황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네. 검찰의 판단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지금 2심에 계류돼 있는 네네. 그것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1심 무죄가 판결될 사안은 유사합니다만 결이 다소 다릅니다. 네. 이 사안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000억 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 특경가법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네, 네. 이 사안은 지난 7월에 기소됐지만 지난 12월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사가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장하원 대표가 이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네. 즉,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부실했다는 사정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 사실은 부실한 펀드를 판매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기적 부정거래, 나아가서 장하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이 네. 다소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또 어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제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은 단순히 부실한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라면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 사실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결과 개인이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네. 상당 부분 수사가 더 진행되었고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에도 일부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여기가 이제 금융범죄 관련해 이제 특화된 맞습니다. 수사를 하는 곳인데 네네. 전 정부 때부터 이제 계속 그 말이 많았던 라임 옵티머스 그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까지 재수사들을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게 어떤 공통되는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금감원이 3대 펀드에 대해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용사뿐만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관련 기록을 검찰이 넘겨받아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에 대해서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졌다. 즉 환매가 중단된 와중에도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졌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 자체, 환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환매의 자금을 펀드 돌려막기로 마련하였으니 네. 상당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 사건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기본적인 시각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3대 펀드와 관련된 비위에 상당 부분 연루돼 있음에도 그동안 실체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혜성 환매 의혹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더 진행되다 보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수로도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 이 자금을 유용한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환매라는 말이 네. 이제 저처럼 이제 펀드를 투자 안 하거나 이런 그 시청자들한테는 환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짧게 좀 설명하고 환매가 뭔지.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 회사를 통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펀드 투자라고 하는데 네네. 펀드 투자를 했다가 투자자가 주식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내지는 실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즉 네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는 펀드 회사는 그 투자한 돈을 환매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네네. 그 환매는 그 펀드 회사가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투자가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합니다. 네네. 즉, 이 사태는 돈이 없어서 부실하게 운영을 했거나 펀드 회사들이 자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돌려주지 못함으로써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경찰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박성배 변호사에게 사건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